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미국 선거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9일 밤 현재 아직 하원은 공식적으로 다수당이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이긴 한데 특히 이제 저 우편 투표를 아직 받고 있는 뭐 캘리포니아나 이쪽 서부 지역의 지역구들이 개표가 좀 늦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화당이 212석, 민주당이 201석을 확보했고요. 22석은 아직 개표 중, 아직 누가 이겼는지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435명이 전체 그 의석이잖아요. 그래서 218석이 과반인데 최소 과반인데 공화당이 이제 6석만 더 차지하면 승리해서 하원 다수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지역구의 남은 표들을 고려했을 때 이변이 없는 한 공화당이 하원도 다수당 지위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대통령, 상원, 하원 여기에 대법원까지 아시다시피 6대3으로 보수 우위의 구도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보수가 우위를 점한 정부가 2달 뒤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혜영 교수님과 함께 우선 선거 결과를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트럼프의 승리 요인, 그다음에 또 뒤집어 말하면 해리스의 패배 요인이 되겠죠. 민주당의 패배 요인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전체 득표, 파퓰러 보트라고 하죠.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해리스에게 투표를 했고 몇 명이 이제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보면 트럼프가 50.6%, 지금까지 득표율이. 나온 걸로만 보면 해리스가 47.9%.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이제 선거인단은 이기더라도 이 파퓰러 보트, 전체 득표에서도 이길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맞아요. 그것까지 뒤집으면서 네. 이제 파퓰러 보트도 이긴 거죠. 선거인단을 보면은 뭐 박빙으로 예상됐던 6개, 7개 경합주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이제 이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인단이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 301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애리조나가 아직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애리조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최종으로는 312,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22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기긴 했지만 그 격차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그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차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막 터무니없이 틀렸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는 좀 가혹할 수 있다. 네, 이제 여론조사할 때 뭐 교육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은 백인이 아니거나 이런 유권자층이 가장 이제 표본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해요. 응답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라티노 남성, 그다음에 뭐 그 대학 졸업장이 없는 라티노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찾아서 여론조사에 그 응답을 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포함이 많이 안 되면서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좀 그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한 네. 게 있을 수 있고, 지난 25년간 미국 선거 중에서 가장 에러가 적은 선거였다고 해요, 이번이. 그래요? 여론조사가. 야,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은 뭐 25년 사이에 가장 잘 하긴 한 거예요. 네, 네. 여론조사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해보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유권자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이 2020년에 비해서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더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욕 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주에서 아직 뭐 캘리포니아랑 애리조나 완벽하게 개표가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은 네, 유타주랑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네, 그래서 두 군데 서부에. 빼고는 이제 트럼프의 지지가 다 올라간 거죠. 정확한 분석은 저희가 데이터가 더 쌓이고 그렇긴 하죠. 그래야 이제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네. 출구조사라든지 다른 이제 데이터, 지금 가능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분석한 네. 그런 데이터가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이번 선거에서 해볼까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BC 방송국에서, MBC 뉴스에서 이제 유권자별로 어떤 식으로 투표를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선거를 뭐 젠더, 이제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크게 날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42%가 해리스, 55%가 이제 트럼프를 찍었고, 네. 여성은 53%가 이제 해리스를 찍었고, 45%가 이제 트럼프를 찍었죠. 인종별로 이제 보시면은 백인들 같은 경우는 뭐 41%가 해리스, 57%가 이제 트럼프, 네. 그 다음에 흑인들 같은 경우는 85%가 해리스, 13%가 트럼프, 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네.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은 게 히스패닉, 라티노 유권자들인데, 네. 라티노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52%가 해리스, 트럼프가 46%. 네. 그래서 보통은 65% 정도가 민주당을 찍고 거의 2대1의 비율인데 이번에는 정말 격차가 굉장히 적었죠. 24년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CNN에서 이거는 도표를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렸는데 네. 이거를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성별에 따라서 그 투표율 차이가 네. 얼마나 있었는지. 그러니까 해리스는 말 그대로 여성들한테는 클린턴 바이든보다 못 받았고 그렇죠. 남성들한테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원래 민주당이 더 표를 잘 받았는데 그 우위가 줄었고 남성들한테는 원래 공화당에 비해 좀 열세였는데 민주당이 근데 그 열세 격차가 더 커졌고 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네. 성별과 인종을 나눠서 한 건데 여기서 정말 큰 변화가 보이죠. 그냥 전체 성별만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네, 여기가 딱 보이네요. 네, 그래서 라티노 지금 남성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만 하더라도 심지어 클린턴 2016년 이제 똑같이 여성 후보였는데 그 당시에는 라티노맨이 클린턴을 트럼프에 비해서 31%나 더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트럼프를 12% 더 지지를 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3% 스윙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렇네요. 네, 8년 사이에. 8년 사이에. 근데 진짜 2020년 선거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23% 앞섰는데 4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비백인 유권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늘었고. 그죠. 이제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뭐 트럼프에 대한 우위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우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보다는 뭐 크게 늘어나진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살짝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비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학위가 있던 없든 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줄고 반대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늘어서 격차는 꽤 많이 줄어든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사다리꼴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네요. 지금 보셨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난 선거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그룹이 라티노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미국에서 그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유권자층에서도 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뭐 흑인 유권자들은 90%가 항상 민주당에 투표를 하고 라티노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65%가 항상 민주당에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갑자기 이런 패턴이 이제 갑자기 라티노 유권자들이 공화당으로 갑자기 쏠리는 이런 게 나타난 게 아니라 2020년 선거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중에서도 라티노 유권자들 중에서도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대학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그 라티노 유권자들이 그 공화당을 찍는 패턴이 굉장히 이제 빨라지는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제 원래 이제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거를 저희가 이제 솔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공화당을 찍고 좀 더 뭐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당을 찍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공화당을 찍고 이런 게 이미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나타났잖아요. 저희가 2016년 결과 분석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비백인 유권자들은 여전히 어떤 인종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지만 이 비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백인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느리지만 이 비슷한 이 솔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라티노 유권자들이 이렇게 다른 백인 유권자들처럼 이슈에 따라서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지지 정당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 수준에 따라서 백인 유권자들처럼 하는 게 나타나고 있고 네네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네. 이게 앞으로 되게 지속될 거고 라티노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비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백인보다는 이게 느리게 변화하지만 네네. 이런 현상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번 선거를 보니까 이제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그렇네요. 이게 뭐 생각해보면은 뭐 라티노 어떤 그 인종에 국한해서 그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와가지고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그냥 미국인이 되는 거죠. 뭐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점점 더 미국인 어떤 뭐 인종, 피부색에 상관없이 미국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어떤 뭐 투표하는 경향을 좀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막 그 남미에서 넘어오는 남미 중미에서 넘어오는 뭐 그런 그 난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네네네네. 저렇게 막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네. 왜 라티노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뭐 표를 주냐? 근데 사실 미국에서 지금 투표를 하는 라티노 유권자들 미국 시민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네. 사람들일 수 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본인과 지금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이 네. 저희가 미국에서 아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뭐 35%라고 했는데 네.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0%거든요. 그래서 낮구나. 평균보다 낮죠. 네네네네. 그래서 평균보다 낮고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없을수록 공화당, 특히 트럼프를 찍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다른 요건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트럼프로 표가 더 많이 가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전략에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 같고 한마디로 안일했다.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먼저 선거 결과를 교수님이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선거 결과는 일단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거인단, 그러니까 트럼프와 해리스가 각각 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상원과 하원도 뭐 이 추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트럼프가 이겼나? 왜 해리스는 이렇게 못했나? 왜 민주당은 이렇게 참패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올해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보면은 집권당이 거의 다 진다라는 거죠. 네네. 아까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실업률이 조금씩 아주 높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특히나 그렇죠. 이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제일 컸죠. 지난 4년간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바이든에게 특히 민주당에 불리했고 유권자들은 경제 상황이 너무 이제 안 좋다고 비싸고 집 사기도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악관이나 바이든은 그렇죠. 지난 4년간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너무 좋고 사실 뭐 그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뭐 인플레이션보다 그걸 상회했다. 그렇죠. 물가 상승률보다 뭐 더 높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유권자들이 특히 이제 소득이 낮은 이제 그 연봉이 $50,000 이하인 유권자들한테는 이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최강 경기가 전혀 다른데 특히 막 경제학자들, 특히 뭐 폴 크루그먼 같은 되게 그런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나 뉴욕타임스에 칼럼 쓰는 그런 경제학자들은 아니 그래프를 봐라. 그래프 보면 이렇다니까? 너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장 보러 갈 때마다 덜덜덜 떨려가지고 지금 하루 세끼 이거 식비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서민들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그래서 뭐 그런 비판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민주당의 적어도 일각에서는 계속 그런 스탠스가 남아 있었거든요. 경제 지표 좋아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트럼프가 너무 과장해서 공세하는 거야 이러면서 모두 좋고 뭐 달러도 계속 좋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사실 좀 뭐 그런 사망 플래그 같긴 했죠.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싶긴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이게 정치학에서 그 PS라는 이제 저널이 있는데 PS.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아주 뭐 그런 심각한 약간 논문이라기보다는 정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Political Science? PS 뭐 Politics and Political Science 이런 저널인데 거기에서 매해 선거가 있는 해에 이제 이런 선거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각자의 예측을 보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선거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티클이 한 20개가 돼요. 네, 네. 그러면 재밌다. 서로 다른 팀, 서로 다른 이제 학교에 있는 정치학, 특히 선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자기의 이제 예측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피터 엔스라고 ENNS 코넬 대학에 있는 선거를 연구하는 이제 미국 정치 학자인데 현자인가요? 네, 이 팀이 한 예측이 완전 너무 정확한 거예요. 선거 4개월 전에 주별 경제 지표와 현직 대통령 국정 지지율만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주별 지지율만 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경제 지표 뭘 썼냐 봤더니 그 필라델피아 페드에서 발표하는 주별 뭐 경제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용률, 그 다음에 뭐 몇 시간 그 노동 시간, 네. 그 다음에 실업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월급 이런 걸 가지고서 현재 각 주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요거를 이제 이 학자들이 이용을 했는데 요거는 잘 기억해놨다가 다음에도 앞으로도 써먹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팀의 주장은 우리가 2000년 선거부터 이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주별로 누가 이길지를 다 예측을 했는데 지금까지 95%가 맞았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았지만 파퓰러 보트까지 이길 거라고는 이게 많이 예측하진 않았는데 이 모델은 파퓰러 보트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선거인단은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75%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 팀에서 그 모델이 있어요. 주별로 어떻게 할지. 근데 모든 주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비즈니스맨,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도 어쨌든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워킹 클래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트럼프처럼 뭐 워킹 클래스는 아니든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미국 사회의 가장 미국인들의 인센티브를 설명할 때 어쨌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데 그런 열망을 어쨌든 충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이번 선거에 뭐 한 명 딱 저희가 가장 트럼프가 이기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엘빈 브래그라고 트럼프를 기소한 그 뉴욕 검사. 이 사람이 2023년에 트럼프가 이제 그 포르노 그 배우에게 뒷돈을 준 거, 허쉬머니 준 걸 가지고서 그거를 막 그 캠페인 파이낸스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보통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어려운 그런 굉장히 좀 복잡한 케이스를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유죄까지 끌어내긴 했는데 그렇죠. 이 문제가 뭐냐면 그 트럼프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본인이 알아서 실언을 하고 그런 어떤 뭐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해서 본인이 그냥 스스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거를 그런 트럼프를 가만두지 않고 민주당이 나서서 트럼프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트럼프는 훨씬 더 살아나고 인기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죄를 지었으면 뭐 처벌을 받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거는 당연히 맞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트럼프에게는 내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서사를 완성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면에서도 본인에게는 좀 유리한 정치 환경이었던 거죠. 그렇죠. 세 번째, 핑거 포인팅이라고 하죠. 이제 너 때문에 졌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을 뽑으면 이게 다 바이든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그렇게 나이가 들고 어쨌든 경쟁력이 없는데도 왜 그러면 2024년에 다시 재선에 나온다고 했을까? 근데 원래 2020년에 선거 나올 때도 나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때 이미 뭐 77세, 78세 이랬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나는 다음 세대 민주당 지도자들을 위한 가교가 되겠다. 브릿지가 되겠다. 네. 맞아. 그 말은 이번에 나는 한 번만 하고 재선은 안 나오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이게 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되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죠.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고 한다니까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본인과 이제 측근들은 민주당 안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바이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또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사실 2022년 중간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집 사기도 어렵고 해서 중간선거는 보통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맞습니다. 무덤. 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되게 참패를 할 걸로 예상이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상과 달리 상원에서는 오히려 한석을 얻고 이제 하원은 내주긴 했지만 어쨌든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이 선전을 했고 중간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선거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항상 투표하는 사람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네. 그게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그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본인에 대한 이제 확고한 지지, 내가 하는 정책이 유권자들이 지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2024년 선거에 나왔고, 근데 이제 선거에 지고 나니까 사실 오늘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도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바이든이 더 빨리 사퇴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이든이 그렇게 막 토론을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서도 사퇴하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고 그 한 달 동안에도 이거는 내가 잠깐 그냥 감기 걸렸던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좀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해리스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준비하고 캠페인 뭐 부통령 뽑고 후보 뽑고 이게 할 시간이 100일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촉박했죠. 해리스라는 후보의 뭐 어떤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의 전략의 뭐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선거가 끝나고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리스를 비판한 사람 많진 않아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 안에서 어쨌든 캠페인을 굉장히 잘 운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문제가 이제 메시지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메시지를 가다듬어서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바이든이랑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좀 전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더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캠페인 이제 전략이 freedom. 그래서 임신중절권, 여성의 임신중절권에 대한 메시지랑 그다음에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요 두 가지가 해리스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출구조사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라티노 유권자든 뭐 흑인 유권자든 사실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워킹 클래스, 이제 호텔에서 뭐 청소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내가 해리스를 찍으면 어떤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근데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었고 반면에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나는 팁에 세금 안 매기겠다. 그렇죠. 저 지금 그 생각했어요. 요런 정말 이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게 정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유권자들이 딱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가 트럼프 찍으면 이런 혜택이 있겠네 그런 거를 이제 잘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뭐 그런 정책을 경제적 포퓰리즘이야 막 뭐 진짜 뭐 민주주의 뭐 답지 않은 거야라고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으나 그거는 뭐 선거에서 그다음에 뭐 이게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거는 잘한 거죠. 근데 나중에 또 해리스 캠페인이 막 그거를 뭐 이거는 포퓰리즘이고 뭐 비판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따라갔죠. 덩달아서 뭐 우리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제대로 된 정책 메시지도 없고 전략이 없구나 약간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해리스의 그 캠페인의 레토릭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기회를 창출하는 경제, opportunity economy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opportunity economy가 도대체 뭔지. 근데 또 이게 너무 문제였던 게 정책을 막 구체적인 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는데 막 어느 날 흑인 남성들을 위한 정책. 그래서 뭐 흑인 남성이 사업을 시작할 때 뭐 100만 달러의 뭐 대출금을 주고 뭐 2만 달러의 뭐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흑인 남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나중에는 막 black men and others 다른 사람까지 포함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런 뭔가 제로섬처럼 느껴지는 혹은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소외시키는 약간 그런 이제 그런 인상을 주는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캠페인 레토릭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큰 좀 실수였던 것 같고 그거야말로 그게 아마 이 해리스 캠페인이 냈던 그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뭐 가장 진짜 아주 치명적인 악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왜냐하면은 블랙맨이라고 흑인 남성한테만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도 충분히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예를 들어 그냥 연간 소득 얼마 이하 그 다음에 세금 세제 혜택
지금까지 어떤 저소득층 세제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주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아마도 happen to be 그 대상 가운데 다수가 유색인종, 그 저소득층,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할 수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이걸 가지고 뒤에 가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책으로 사실 당신들한테 어떤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앞에 내세우는 순간 이거야말로 정말 악수 중에 악수가 되죠. 해리스 본인이 이제 경제정책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커리어를 살아왔잖아요. 검사로서 캘리포니아에서 그쵸. 굉장히 오랫동안 법치 이런 것들,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한 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2020년에 했던 그런 너무 진보적인 그 일반 그 중도 유권자들의 입장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을 본인이 많이 버리긴 했어요. 뭐 프래킹을 이제 더 이상 뭐 반대하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2020년에 했던 발언을 트럼프 캠페인에서 계속 그렇죠. 가져오고, 네. 그리고 해리스가 이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어쨌든 캘리포니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네. 여성이고 비백인이고 캘리포니아 출신이면 되게 어쨌든 이념적으로 굉장히 왼쪽이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도 약간 해리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결과를 보고 역시 뭐 미국은 아직 인종차별 저기네, 여성이라고 아직 대통령 안 시켜주네, 이렇게 좀 속단하는 거는 그런 요인이 없지 않았겠으나, 오히려 더 큰 요인은 경제라는 여당 후보로서 경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거를 충분히 그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더 다른 어떤 정책을 내세우거나 할 때 그 메시지도 잘 다듬지 못해서 그런 실수가 계속 쌓이고, 반대로 트럼프는 그걸 공략을 잘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제 이거는 뭐 크게 보면 해리스라는 후보, 뭐 바이든이라는 뭐 정치인의 어떤 실책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큰 정당으로서의 전략 실패. 민주당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힘을 믿는 사람들. 제도, 네, 제도와 정부. 그래서 제도와 정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그룹인데, 이게 특히 이제 백인이든 비백인이든 그 워킹 클래스, 블루 칼라 노동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이 뭔가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제 대접받는 deservedness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이런 메리토크라시가 아니라 어떤 결과의 공평함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민주당보다 이제 반대쪽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그렇죠.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제 지지자들 층이 대학 4년제 대학을 나온 이런 유권자층,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표를 가져와야 되는 유권자층이 어떤 사람인지를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토끼 안에 약간 안주하게 된 그런 느낌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번에 표가 가장 많이 움직인 라티노, 특히 워킹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하느라 바쁘고 사실 뉴스에 관심도 없고, 예를 들어서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닐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런 사람들은 그런 뉴스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적이고 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막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글 뭐 서치가 그 선거 전날 Who is Kamala Harris? 이게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Where is Joe? 조 바이든 어디 갔어?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왜 후보가 조 바이든이 아닌지. 그래서 정말 대부분 사람은 뉴스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싫어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그 트럼프가 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광고를 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전략 실패? 너가 생각이 있다면 트럼프를 뽑진 않겠지? 뭐 요런 투로 들릴 법한 이야기들을 그 민주당 사람들, 뭐 소위 그런 리버럴 엘리트들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사실 하기는 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뭐 표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지 않았나. 닉 크리스토프가 쓴 칼럼을 봤는데 네네네. 굉장히 좀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요? 뭐였나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소득 재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는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디그니티, 존엄의 재분배, 그다음에 기회의 재분배를 원한다. 사실 미국에서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기회도 굉장히 많고 소득도 높고 뭔가 되게 자기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만 교육 수준이 없고 그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제 기회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막 온갖 뭐 예를 들어서 약물 중독이라든지 그런 거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존엄, 인간으로서의 존엄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 환경이 훨씬 자기 부모 세대에 비해서 네네네. 훨씬 더 이제 그렇게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게 보이는데 콜스타 엘리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트럼프를 찍을 수 있냐라고 가르치려 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오프프레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프프레잉 네. 약간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싫은 거죠. 떨어지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텐트를 늘리고 싶으면 재밌다. 막 그런 어떤 순결주의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도덕성 이런 거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도덕적인 우월성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유권자들을 뭐 이해를 해야 한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실패를 했는데 이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면 제대로 이걸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걸 바꾸지 못한다면은 경로를 바꾸지 못한다면 민주당을 크게 틀릴 수 있다. 그러면서 에즈라 클레인이 얘기한 게 지금 닉 크리스토프가 한 말이랑 뭐 통하지만 연봉이 뭐 5만 달러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저소득층의 삶이 어떨지 그거를 진짜 좀 생각을 해봐라. 이제 우선순위를 정당이 이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당연히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정당이 되긴 해야 되지만 이제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문제, 가장 해결하길 바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듣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 엘리트들이 이제 접하는 정보, 만나는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좀 학력 수준이 높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정보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미디어 환경 변화도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사실 그 요인 중 하나인데 그거에 있어서는 또 사실 또 트럼프가 약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 게 트럼프는 진짜 2시간 떠들려고 하면은 기꺼이 아주 즐겁게 정말 잘 얘기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팟캐스트가 특히 팟캐스트들이 저희도 뭐 그렇지만 그 시간 제한 없이 쭉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진짜 팟캐스트 나와서 쭉쭉쭉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편해 보였어요. 반면에 해리스는 특히 해리스는 좀 이제 길게 인터뷰하는 거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심지어 TV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안 했고 많이 그래서 편집하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게 있죠.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이제 진짜 이제 빨리 상황을 수습을 하고 미국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진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화당과 트럼프한테는 이제 통치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집권을 해서 통치의 시간이 왔는데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실제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제가 정리해서 이제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쓰긴 할 텐데 우선 백악관 비서실장 치프 오브 스태프의 수지 와일스라고 트럼프 캠프의 이번 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여성으로서는 최초 백악관 비서실장 최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인수위 그 다음에 그 정무직 그러니까 선출직 말고 정무직 공무원 인선 이야기가 이제 한동안 뉴스를 장식을 할 텐데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뉴스레터에서도 계속 쓰고 그다음에 아메리카노에서도 다음 몇 차례 에피소드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이 이제 누가 될지 다음 주쯤 되면 뭐 윤곽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수당이? 네, 다수당이 누가 되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튼 뭐 뉴스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겠죠. 뭐 트럼프가 누구를 고려하고 있다더라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근데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가 더 나오고 좀 더 좀 확실한 분석들이 나오면 또 한번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교수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좀 쉬죠. 오늘 토요일 밤이니까 저희는 좀 쉬고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또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